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이 발발했던 국가의 시민들의 모습, 그들의 생활상은 어땠을까요? 피난민이 이때 1천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무려 500km를 피난을 가요. 중간에 사람이나 군인의 흔적을 보면 바로 피하거나 그 일대에 숨어서 여기 피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되는데 전장에서 탄과 피를 맞바꾼 병사들의 희생, 그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피해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시민들, 피난민들의 피해,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시민들, 피난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전쟁이 나면 전선으로 나갈 현역, 또 예비역 정년기의 사람들이겠지만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은 전쟁이 나면 피난민이 됩니다. 피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전부 잃은 사람들이죠.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주 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심지어는 사상의 자유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전쟁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이 발발했던 국가의 시민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생활상은 어땠을까요? 피난의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죠. 1940년 5월 10일로 갑니다. 이때가 언제냐? 독일이 서부전선에서 총공세를 시작한 때죠. 프랑스 북부, 벨기에, 특히 우리가 플랑드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포와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아는 고통이 더 무섭잖아요. 이 플랑드르 지역 일대 어땠습니까? 전쟁이 항상 여기서 났잖아요.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이 지역에 많았습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그 고통을 굉장히 깊이 체감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살아생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을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플랑드르에 있는 주민들 중에 일부는 다시 겪게 될지도 모를 참화에 대비해서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었습니다. 가정에 피난용 물자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하고 또 소소하게나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전간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 동안에 가족들끼리 지역 주민들끼리 역할을 분담해서 피난하는 그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이동로를 체크를 하고 먹을 것이 충분한지 그 안에서 제한되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겠죠. 또 기록에 의하면 어떤 가정은 중간에 피난 갈 때 손만 놓치면 바로 이산 가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날 체크 포인트까지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시에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그 폐물류 있잖아요. 집에 다. 그거 마련해서 숨겨두고 금괴, 진주, 목걸이 이런 거 숨겨놨겠죠. 그리고 좀 더 부유한 집안은 어떻습니까? 멀리 영국이나 남유럽, 더 멀리 봐서는 그때 신생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미국, 여기에 재산들을 분산시켜 놓기도 했고 이것이 부자들의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해외에 의탁시켜 놓는 것이. 왜? 1차 세계대전 겪고 나니까 전쟁 한번 일어나면 가문이 싹 다 날아가니까 일단 재산을 의탁시켜 놓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도 못한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피난 준비를 하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할 사람들이 한 달, 2달 먹을 거 준비할 수 있습니까? 플랑드르에 살고 있던 서민들의 실상이 이와 같았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누구였을까요? 독일이 처음에 어디 왔어요? 벨기에 왔잖아요. 벨기에 주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겠죠.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피난의 고수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약 200만 명의 피난민이 며칠 새에 프랑스 국경 인근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200만 명이지 그거 200만 명 들어갈 공간도 없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독일군의 진격로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게 뻔하니까.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왔던 대로 또 왔으니까. 그래서 보다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아예 독일군이 지나쳐서 온 동쪽으로 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얻은 지혜였겠죠.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이 가장 떠나기 싫어하는 곳, 집을 떠나게 만들죠. 피난민이 이때 처음에 800만이었다가 1천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거대한 숫자죠. 지금 생각해도 큰 숫자입니다.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피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피난을 가는 당시의 가족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들은 이제 벨기에 주민들이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난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고 떠난 것이 누구였을까요? 군인 가족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일반인에 비해서
군인의 가족들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군인의 가족들을 먼저 피난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인의 가족들이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군인들이 작전을 계속 지속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난을 했죠. 벨기에 주민들 얘기 다시 하자면 1940년 5월 독일군이 공격을 시작한 5월 10일 이후에 3일 이내에 대부분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이 3일 이내에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은 독일군이 들어와서 군정을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못 떠났어요.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죠. 독일군의 항공폭격, 포격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시민들, 이들도 이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회고록을 남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벨기에의 수잔이라는 여사예요. 이분이 당시에 7살이었는데 후에 회고록을 남겨서 이것이 많이 알려졌죠. 뭐라고 썼냐면, 우리 가족은 벨기에를 떠나려고 했는데 폭격 파편으로 할아버지께서 다리를 잃어서, 또 할머니께서 무릎에 관통상을 입어서 가족들이 전부 그들을 돌보느라고 머물러야 했다, 이렇게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다쳤는데 다른 가족들도 당연히 다쳤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머리를 부딪혔고 자기 자신도 7살인데 팔에 자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잔인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수기 내용이 저는 충격적인데, 프랑스군이 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다쳤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와주겠다 그래서 프랑스군을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가봤더니 프랑스군이 집에 있는 비싼 물건 다 가져가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 와중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아마 화병이 나셨을까?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부상당한 가족들끼리 가족회의를 했겠죠. 이거 안 되구나,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래서 힘들게 뒤늦게 피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피난의 와중에 부상을 입었던 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것이 피난민의 삶, 그들의 조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생전 겪어보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일대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의 실상이고요.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가족들이 벨기에 국경으로부터 무려 500km를 피난을 가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디를 가냐면 비시 옆에 라팔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까지 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고난이 끝나지 않죠. 이번에는 벨기에인이 프랑스로 들어왔으니까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약간, 야, 너네 여기 왜 왔어? 이걸 하는 거죠. 그래갖고 온갖 비난과 박해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왜 비난과 박해까지 받았을까요? 지금 프랑스는 어느 정도 버티고 항전하려고 하는데 벨기에가 홀랑 항복해버렸잖아요. 독일에 먼저 항복했다고요. 그러니까 벨기에 니들 벨도 없는 놈들, 니들도 똑같아,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가족에게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들은 머리를 부딪힌 어머니, 그리고 팔에 자상을 입은 어린 딸, 이 둘뿐이죠. 이 둘이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제 심경이고 뭐고 마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시 백도를 합니다. 벨기에로 다시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벨기에 샤를루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원래 있던 곳 바로 옆에요. 그래서 이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남은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왜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강제로 잊혀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 시절의 기억이 없어진 곳이 악몽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수잔 여사의 기록 말고 벨기에에 살던 이르마라는 그 당시에 9살 꼬마의 일기도 남아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엔트워프, 거기서 운송 사업을 하던 집안이었는데, 이 운송 사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가 빠르고, 운송 사업을 하니까 뭐 있어요? 차가 있잖아요. 피난 수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피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정보력이 있으니까 벨기에를 반겨줄 만한 마을만을 가지고 루트를 만들어서 이제 피난을 했는데, 나중에는 잘 가가지고 프랑스 해안가에 집을 얻어서 피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다른 피난민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이 이르마의 어머니가 또 굉장히 지혜로우셨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때 학살이 많았던 지역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나 군인의 흔적을 보면 바로 피하거나 그 일대에 숨어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꼼짝 않고 기다리는 그런 수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르마라는 꼬마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브루타뉴라는 지방에서 7개월 동안 살면서 이 아버지가 파리를 오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피난 자금을 벌어와서 우리는 비교적 풍족하게 살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완과 기회를 가진 가족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굉장히 극소수였을 겁니다.
벨기에 말고 프랑스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 피난민의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에밀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노르망디 근처에 시골 농장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 농장에 남았고 어머니하고만 둘이 피난을 떠납니다. 농장을 하니까 큰 트럭이 있어서 각종 물자 그리고 2개의 매트리스를 실어서 서쪽으로 독일군이 공격해오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것이죠. 근데 독일이 동쪽으로부터 침략을 개시했는데 자기네들이 트럭을 가지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지만 독일은 지금 전격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피난 가다 보니까 독일군이 자기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어떻게 되냐면 독일군을 따라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밀의 가족들이 방향을 휙 꺾어갖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특별한 목적지가 없이 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파리에서 서남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데 가보면 르망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피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되는데 피난민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는 거기에 살기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거기 병목 현상이 생긴 거예요. 거기 내려온 각종 차, 뭐 달구지, 유모차 이게 거기다 모여가지고 더 이상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잠깐 머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들이 머물고 있으면 차도 있고 달구지도 있고 하면 이거를 누가 봐요? 그 위에 지나다니는 전투기들이 볼 거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를 군대로 오인해서 폭격하지 않을까 밤낮 없이 잠을 못 잤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리만 나면 잠이 확 달아나가지고 모두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런데 이때 피난민 캠프라고나 할까요?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소문이 하나 돌죠. 남쪽에 자유지대가 있다더라. 그래갖고 이 자유지대를 향해서 어머니와 둘이 이렇게 떠나는데 가다가 독일군과 만나요. 그런데 뒤에가 좀 허무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피난을 안 가도 되겠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그래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헛된 수고였을까요? 그렇진 않죠.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처음부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하고 집에 있는 것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고 피난을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집에 와서 보니 역시나 피난 가기를 잘했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들어와서 집을 수색하고 사람들을 취조하고 물건을 강탈하고 아주 못 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유럽에만 난 거 아니잖아요. 영국인들도 공습 대피를 했죠. 왜? 독일 군군이 와서 폭격했으니까. 영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이 1940년 7월부터 영국 본토에 대한 폭격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죠. 영국은 1937년부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공습 대피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정부 주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영국 주민이 1,400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준비를 했던 것이죠. 공습 대피의 상징 방공호. 이 방공호라는 것이 말이죠. 포격이나 폭격으로부터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는 일단 9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땅파 보시면 알겠지만 9m 땅 파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9m 이상을 파는 것도 힘들고 9m 이상을 팠을 때 그 진동이나 아니면 그 부수 피해 효과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디까지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부 인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방공호는 과학적 계산과 전투 실험을 마친 방공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앤더슨 방공호라고 있어요. 이름까지 붙였어요. 당시에 이제 이것을 채택하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존 앤더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앤더슨 방공호라고 지은 거예요. 1938년에 개발돼서 영국 정부에서 공식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앤더슨 방공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미군들이 만들어 놓고 한 거 아실 거예요. 반원형으로 된 그 양철 주름 건물 있죠? 그게 앤더슨 방공호예요. 이 앤더슨 방공호는 가정용이죠. 간이 방공호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방공호는 아니고 직격은 못 막아도 그 파편과 화마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아연과 철판을 섞어서 주름판으로 만든 이 구조는 튼튼하고 가벼웠다 이렇게 써 있고요. 최대 6명이 그 안에 대피할 수 있도록 표준형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방공호를 땅속에 묻죠.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서 어지간한 직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제 개조를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국 정부가 이것을 일반 서민층에 무료로 보급했기 때문에 영국 시민들 대부분은 이 앤더슨 방공호를 놓을 수 있는 앞마당 혹은 뒷마당 공간만 있다면 대부분 갖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앤더슨 방공호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이제 개조해서 창고로 바꾸거나 어떤 집은 이걸 갖고 닭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보면 닭장 기억나세요? 어릴 때? 닭장 보면 그 주름 양철 그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 앤더슨 방공호에서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연합국 전체의 표준 비슷하게 돼가지고
해가지고 서구의 많은 국가 정부들이 자신들의 주민에게 주름형 대피호라고 부르면 되겠죠. 주름형 대피호를 보급을 합니다. 독일의 영국 본토 공습은 죽음과 두려움을 가져다 줬지만 의외로 영국 시민의 삶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 지하철 있죠. 영국 지하철이 그전까지 3불 악명을 갖고 있었어요. 불결, 불편, 불친절. 더럽고 지저분하고 좁고 동선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없었으며 안내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용객들이 여기저기에 볼일을 봐서 더럽고 냄새나고 심지어 수인성 전염병 이런 위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공습을 하니까 런던 시민들이 간이방공호에 모두 수용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런던 지하철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3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습보다 오염과 전염병으로 사람이 더 많이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해요? 지하철역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환기시설을 개선을 하고 이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을 하고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공사도 그 시절에 이미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까 말한 화장실. 그 화장실을 설치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상하수도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 상하수도가 2차 세계대전 때 시민들이 지하철로 대피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당시에 지하철 그 지하에 모인 런던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비참하죠. 저렇게 하고 며칠 정도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와이파이하고 스마트폰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모두 바꿉니다. 삶의 조건이 바뀌면 인간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죠. 그래서 아마 전쟁을 겪은 세대에서 인류 차원을 논할 수 있는 훌륭한 문학, 예술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왜 꺼냈냐? 공습하고 예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전쟁기의 런던을 그린 명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인데요. 헨리 무어의 1940년작 튜브 속의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의자 모양, 또 튜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 튜브가 뭐예요? 지하철 가는 그걸 튜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군 공습 때 지하철에 대피한 주민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그 암담함 이것을 인상적으로 잘 표현을 했죠. 전쟁 속에 놓인 시민의 심리 상태가 이 어둠과 연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 작품이 지금 영국 왕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하고 관련된 유물, 당시의 비밀 문서, 사진, 희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을 겁니다.